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피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5에서 19세 청소년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무엇일까요? 1, 2위는 성적이나 적성 등 공부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3위가 외모와 건강에 대한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외모에 대한 고민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피부에 관한 것들을 배워볼까 합니다. 피부 관리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요? 어른들은 보톡스,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단어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그 중에 보톡스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럼 이제부터 영상으로 보톡스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야, 빨리 앉아. 드라마 할 시간이야. 아내가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슬퍼. 근데 저 아주머니는 우는 거야, 웃는 거야? 잖아 자꾸 쳐다봤잖아. 이놈의 미모는 어디 가나 피곤하잖아. 아유, 우리가 뭘 본 거니? 근데 여사님 얼굴이 좀 이상하지 않아? 화장이 과했나? 안 돼. 척 보면 견적 나오지. 사각턱에 보톡스 맞고 눈가, 이가에도 팽팽하게 맞았네. 아, 그래서 얼굴이 저렇게 탱탱하구나. 잖아 뭘 모르잖아. 보톡스는 젊음을 돌려주는 만병통치약이잖아. 에이, 이게 만병통치약이라고요? 이건 독이에요. 잖아 놀리면 재밌냐? 그럼 독맛 좀 보라고. 으아! 맞을 때 맞더라도 보톡스가 뭔지는 아셔야죠. 주름 개선제로 알려진 보톡스의 주성분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이라는 박테리아가 배출하는 독소인데요. 아휴, 발음도 어려워. 아무튼 그 독소가 바로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겁니다. 한 제약회사가 이 독소를 이용한 주름 개선제의 이름을 보톡스라고 지었는데요. 그게 지금은 일반 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거죠. 묻지도 따지도 말고 주사가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1544에 주사. 못난 놈. 근데 처음부터 보툴리늄 톡신이 주름 개선제로 사용됐던 건 아닙니다. 처음 발견된 것은 1944년으로 독일에서 식중독으로 200여 명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원인을 조사해보니 사망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통조림이나 소시지를 먹었던 거죠. 아이 거참, 식중독이 맞다잖아요. 이게 다 유통기한 지난 통조림과 소시지에서 박테리아가 배출한 독소 때문이라고요. 이렇게 맹독성 물질인 보툴리늄 톡신은 한동안 기피 대상이 됐는데요. 그러다가 1973년 극적인 반전을 맞게 됩니다. 미국의 안과 의사인 앨런 스콧이 보툴리늄 톡신이 눈꺼풀 경련과 근육이 과하게 수축되는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나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보툴리늄 톡신 특허를 너무 싸게 넘겼어. 내가 30년만 내다볼 수 있었어도 억만장자가 되는 건데 너무 억울해. 그거야 당시만 해도 이게 주름 개선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건 몰랐던 거죠. 이후 10여 년이 지난 1987년 캐나다의 피부과 의사가 눈꺼풀 경련 환자를 치료하던 중 보툴리늄 톡신이 피부의 주름도 사라지게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보툴리늄 톡신은 신경 말단에서 근육 수축을 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억제하는데요. 그 결과 근육이 일시적으로 마비되고 그 근육 위에 피부가 펴지면서 주름살이 없어지게 됩니다. 잖아 더 젊어지잖아. 젊어지고 싶은 게 죄는 아니잖아. 물론 누구나 젊어지고 싶죠. 근데 2010년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될걸요. 연구팀은 40명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보톡스 투여 전후의 문장 이해 여부를 측정했는데요.
그 결과 보톡스 투여 후에는 불쾌한 내용의 문장을 이해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죠. 슬픔과 분노 근육이 마비됐기 때문에 감정이 둔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뭘 봐?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게 최고야. 아무것도 바꿀 필요 없이 예쁘다고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하다고. 네, 보톡스가 근육의 마비를 일으키고 피부의 주름을 없애주긴 하지만 감정이 둔화된다고 하네요. 건강한 외모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외모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나 기준이 건강을 해치게 되고 결국에는 아름다움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외모 관리는 예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기 위한 외모 관리, 그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외모 관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대한 인정과 사랑, 그리고 자신감일 것입니다. 그럼 피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피부의 역할, 영상으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제일 먼저 보호해주는 신체 기관은 어디일까요? 흔히 면역 기능을 수행하는 백혈구나 림프절 등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겠지만 가장 먼저 면역 기능을 하는 기관은 바로 피부입니다. 건강한 피부는 1차적인 방어벽 기능을 하면서 병원균의 침입을 막아주고 다양한 감각 센서를 통해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외에도 비타민 D 합성을 통해 뼈를 튼튼하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피부는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을 넘어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숨은 파수꾼이라 하겠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기관으로 몸무게의 약 7%를 차지하며 전체 면적은 2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피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표피에서는 각질세포를 끊임없이 생성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가 견딜 수 있도록 합니다. 표피 아래에 있는 진피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진피에 있는 신경은 통증, 온도, 접촉, 압력 등에 대한 느낌을 전달하고 빠르게 대처함으로써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피 아래에는 피하 조직이 있는데 우리가 섭취한 에너지 중 남은 부분이 지방 형태로 피하 조직에 저장됩니다. 이 피하 지방은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비상시에는 이를 분해해 에너지로 쓰기도 합니다. 진피 속의 신경, 모낭, 피지선, 땀샘 등은 피부 부속기에 해당하는데요. 피부는 이들 피부 부속기와 함께 몸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 모낭은 손바닥, 발바닥을 제외한 신체 모든 부위에 분포하고 있으며 피부 표면에 수많은 구멍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피지선이 연결돼 있어서 모공으로 피지가 분비되는데 이 기름 성분은 피부와 모발의 수분 증발을 억제하여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손바닥, 발바닥, 겨드랑이, 이마 등에 특히 많이 있는 땀샘은 땀 분비를 통해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손바닥에서 나는 땀은 물건을 잡을 때 접착력을 높이는 기능도 하죠. 땀샘의 수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데요. 어린아이일수록 단위 면적당 땀샘의 수가 많아 땀을 더 많이 흘립니다. 아토피 피부염, 건선, 습진, 무좀 등 피부가 망가지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피부가 얼마나 중요한 방어벽인지 알 수 있는데요. 피부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균형 잡힌 식사 습관을 지니고 충분히 수분 섭취와 수면을 취하며 적당한 운동을 통해 땀을 배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습과 청결에 신경을 쓰고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피부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외출 시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부의 역할을 정리해보면 피부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나 병원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추위와 더위에 맞서서 우리의 몸이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극을 수용하는 감각기관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매끈한 피부를 위해서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먼저 청결 유지, 둘째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이것은 피부 노화와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햇빛에 지나치게 노출되면 수분 증발이 심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져 탄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피부 각질층이 두꺼워져 노화 현상이 촉진됩니다. 또 심하게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피부 노화의 90%는 바로 이 자외선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화장품은 강한 바람이나 자외선 같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화장품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바르는 것만으로 피부가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 눈, 코, 피부를 통해 자극을 주어 자극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법이나 부작용을 잘 파악한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우리 몸의 부신에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시키면서 피지선을 자극하고 그래서 여드름을 많이 나오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는 결국 여드름을 많이 나오게 한답니다. 넷째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수면 관리가 무엇보다 피부 관리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흡연, 음주는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금지해야 합니다. 특히 흡연 시 나오는 일산화탄소가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마, 볼, 입가, 눈가의 수분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주름이 늘어나게 되겠지요. 즉, 담배 한 가치를 피울 때마다 비타민C, 비타민 E가 파괴되어서 기미 주근깨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눈가는 자연히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팁 하나. 화장품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피부 상태를 고려해서 화장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건성인지 지성인지 이것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화장품 가게에 가서 귀 뒤에다가 테스트로 나온 화장품을 발라본 후 2, 3일간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유통기간입니다. 다음은 자외선 차단제인 선크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자외선에는 A, UVA, B, UVB, C, UVC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외선 A와 자외선 B입니다. 자외선 C는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오존층에서 이미 흡수되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이라고 하면 자외선 A와 자외선 B를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외선 C는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오존층에서 이미 흡수되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설명드렸죠. 자외선 A는 피부를 그을려 노화 현상을 일으키고
B는 간접적으로 피부를 그을리지만 화상을 일으키며 피부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는 어떻게 골라서 사용해야 할까요? 자외선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자외선 차단제 표면에 표기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여기에 표기되는 숫자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SPF와 PA입니다. 두 가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PF 지수는 일광 화상을 막아주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외선 B라고도 불리는 UVB 자외선을 차단하는 지수입니다. UVB 차단 효과는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UVB의 차단 효과를 판정하는 기준은 자외선에 의한 화상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즉, 자외선을 받으면 다음 날 피부가 붉어지며 심하게 받으면 화상과 물집이 생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름철 한낮에 30분에서 45분 정도의 햇빛을 받으면 다음 날 약간의 홍반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30분에서 45분 정도의 노출로 피부에 경미한 화상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UVB 차단 효과는 숫자로 표시하는데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햇빛, 더 정확히는 자외선 B에 노출했을 때 홍반 발생에 필요한 자외선의 양에 대하여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홍반 발생에 필요한 자외선 양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SPF 46이라고 한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발랐을 때보다 발랐을 때의 차단 효과가 46배나 된다는 뜻입니다. PA 지수는 피부가 검게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정도를 말합니다. 자, 그럼 선크림은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첫 번째, 선크림의 효능이 유지되는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반복해서 계속 발라주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이 많으면 SPF 지수가 30 이상, 실내 활동이 많으면 SPF 지수는 15 이상이 좋습니다. 매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비 오는 날도 실내에서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충분히 반복적으로 발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권장량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의 양을 바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리고 자주 발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휴가 때나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날에만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피부가 받는 자외선의 양은 출퇴근하면서나 잠깐 볼일을 보기 위해 외출할 때와 같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받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날에도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 도달하며 비가 오는 날에도 자외선은 옵니다. 또한 선크림이 화장품에 포함된 것이 있기는 하지만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전 15에서 30분 전에 덧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얼굴 전용도 있고 몸 전용도 있는데 몸 전용이 훨씬 더 자극성이 강합니다. 피부 노화는 햇빛만 피하면 80에서 90% 예방이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일생 동안 받는 자외선 양의 3분의 1을 18세 이하에서 받게 된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어린이에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피부를 항상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외선 차단제까지 피부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장신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링, 피어싱 등이 있는데 피어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어싱, 의료행위일까요? 아닐까요? 피어싱은 분명 의료행위입니다. 코나 입술, 혀 등을 뚫고 장신구를 다는 것으로 피어싱 때문에 고통받는 10대와 20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간염과 2차 감염으로 에이즈, 피부 알레르기, 유가종이라고 해서 가렵고 고름이 나오면서 피부가 시커멓게 변하고 살덩이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어싱을 하는 위치는 참 다양합니다. 귀에도 하고, 귀 연골에도 하고, 코에도 하고, 입술 위에도 하고, 배꼽에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 위치에도 할 수가 있네요. 그 외에도 피어싱을 하는 위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참으로 창의적이고 다양합니다. 이렇게 귀에 여러 개의 피어싱을 시술한 학생들을 볼 수 있는데요. 보건실에 있다 보면 이런 학생들을 자주 만나게 돼요. 그럴 때마다 건강상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걱정을 하냐면 화면에 보이는 경우처럼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징그럽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이 바로 육아종입니다. 육아종은 시술 후 수개월이 지나고 발생하는 것으로 빨갛고 볼록하게 피부가 부어오르는 증상입니다. 가렵고 고름이 나오면서 피부가 시커멓게 변하고 살덩이가 부풀어 오르면서 염증도 생깁니다. 이 부분은 치료의 행위로 실리콘을 꽂아두었네요. 보기에도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은 피어싱의 부작용 중 하나인 켈로이드입니다. 켈로이드란 정상 피부보다 튀어나온 흉터 조직으로 보통 작은 주머니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피 속 콜라겐이 과도하게 침착되면서 생기는데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상처가 낫지 못하고 흉터 부위가 점점 부풀어 오르면서 확산됩니다. 혈관이 증식하면서 붉은색을 띠고 작은 알갱이에서 달걀만한 크기까지 모양은 아주 다양합니다. 켈로이드는 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외관상 보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가려움, 압통, 짓무름을 동반해 생활에 불편함을 줍니다. 치료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높아서 관리에 소홀하면 완치되기 어렵습니다. 켈로이드가 생기는 이유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 호르몬, 염증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북 삼성병원 성형외과 장충현 교수는 켈로이드가 나타나기 전에는 본인이 켈로이드가 발생하기 쉬운 체질인지 알기 어렵다며 유전적 요인에 의한 발생이 흔해 부모 형제 중 켈로이드 환자가 있으면 본인도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럼 피어싱을 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어싱도 수술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알레르기를 피하려면 4주에서 6주 동안 의료용 스틸 같은 것을 사용하고 또 피부가 완전히 아문 뒤에 내가 원하는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샤워나 세수를 할 때는 의료용 젤을 바르고 항생제를 자주 발라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염증이 생기면 의료용 실리콘으로 바꾼 뒤 항생제를 먹거나 발라야 합니다. 물론 피어싱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선택에 책임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외모 관리, 피부 관리,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바로 여드름 관리입니다. 이 여드름 관리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 고민 탑3. 공부, 진로, 그리고 외모. 그중 외모와 건강에 대한 고민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변화하는 키와 몸무게, 그리고 청춘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여드름까지. 어른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청소년들에게는 큰 고민이 될 수 있답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 그리고 상식으로만 알고 있는 성장에 대한 지식들, 조금 더 알아보고 싶진 않나요? 되게 안 나오네 이거. 야, 뭐하냐? 뭐?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니까 여드름이구만.
청춘의 상징 여드름. 괜히 아는 척 하지 마. 옷 입어봐. 아, 하지 마. 내려줄게. 아니, 일로 와봐. 아, 하지 일로 마. 와봐. 하지 마. 야, 이거 잘못하면 수용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딱 짜면 야, 너도 여기 여드름 나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여기 여드름 있잖아. 일로 와봐, 내가 짜줄게. 내가 짜줄게. 너무나 당연한 꿈이 우리는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빨갛게 부어오르고 노랗게 염증이 나는 여드름. 청소년기가 되면 얼굴이나 등, 두피에도 등장해 많은 청소년들을 거울만 들여다보게 합니다. 지긋지긋한 청소년기의 여드름. 여드름이 발생하는 이유와 여드름 피부 관리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드름이 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장 먼저 호르몬 과잉을 들 수 있는데요. 특히 사춘기 시기에는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 여드름이 잘 생기게 된답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도 피할 순 없겠죠? 정확한 유전 양식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족력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됐습니다. 자신의 피부 타입을 제대로 알고 세안용품과 화장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성 피부인데 건성 전용 제품을 사용한다거나 지성 피부임에도 오일이 가득한 제품으로 세안을 하게 된다면 여드름을 없애는 첫 스텝부터 꼬여 있는 것이겠죠. 이외에도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 밀가루 음식을 자주 먹는 식습관, 또 음주와 흡연 등이 여드름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관리, 그 두 번째, 피부관리에 대해서 피어싱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